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7강으로 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일상에서 공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내 삶을 혹은 내 마음을 보다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이라는 주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궁극에 도달을 했을 때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제 깨닫게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공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 가지의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유한 실체가 없음,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속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차별과 분별로서 인식된 대상은 그냥 관념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것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가치나 감정을 내가 부여한 것이지 그것이 딱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이 딱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혹은 뭐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기도를 하거나 혹은 정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계속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그런 분별과 망상이 딱 끊어지는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도 이제 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공의 어떤 의미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표기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몇 월이라고 할 때 여기다 공을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알고 보면 모든 날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떠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 1월 4일이면 1월 4일밖에 되지 않는데 몇 월 며칠일 때는 이렇게 0월 0일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월에 1월도 들어갈 수 있고 2월도 들어갈 수 있고 3월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비어 있음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부호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공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나와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이 숫자가 참 의미가 큰데 예전에는 이 허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빌허인데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이 허에 1억 분의 1이 되는 수가 공이라고 예전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12승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신기한 건 공이면 그냥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 아주 미비하지만 무언가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아주 작지만 10의 마이너스 112승이니까 엄청 작은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있는 상태가 공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양자 물리학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나오겠지만
그게 우주의 어떤 물질과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참 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로를 의미하는 공이 완벽한 제로가 아니라 무언가는 있다라는 거죠. 없는데 무언가가 있는 그 상태. 하지만 그 작은 그 미비한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공의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갈 건데요. 첫 번째 공의 의미는 나와 타인과 그리고 모든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동물들, 식물들, 이런 모든 만물과 뭐 우주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밝혀준 건데요. 양자 물리학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원자가 나왔을 때부터 밝혀진 내용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과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더 쪼개고 더 쪼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 모든 과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핵이 있잖아요.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전자가 도는데 이 상태가 이제 원자예요. 이 원자인데 이런 원자가 한 100개 전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20개의 원자 이내로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개의 원자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자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분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어쨌거나 이제 원자로 이루어진 건데 이 원자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김상욱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신 그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유튜브에 김상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강의 그 영상이 뜨는 게 있어요. 우주는 매트리스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진 영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목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좀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 강의를 토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을 농구공만큼 만약 커지게끔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전자가 그 주위를 돌잖아요. 그 반경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공 위치가 성균관대라고 했을 때 전자가 수소 원자, 제일 작은 원자일 때, 그 반경, 그 전자가 돌고 있는 반경이 한 강남역을 지나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제가 키로수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한 8, 9km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자도 거의 미비하고 아주 작은 거고 핵도 작아요. 그리고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중심에 있는 이 농구공의 위치에 있는 핵과 이 전자 이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짜 우주의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잖아. 진공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이런 수많은 원자로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어떤 강의에서는 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자와 그 중심의 그 핵과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저기 농구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것처럼 엄청 먼 간격으로 있는데 그 사이에는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양자 물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사물을 압축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빈 공간 없이 모든 걸 정말 압축한다면 콩알 하나 정도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전자를 깊게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를 다 보면 사실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공이라는 그 숫자를 불러드렸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12승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아주 미비한 정도의 거의 없는 어떤 약간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압축하면 콩알만큼 된다는 것과 이 공의 개념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에서 결국은 우리는 우주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는 우주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주 그 자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의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아주 미비한 상태, 제로는 아니지만 정말 아주 무언가는 있지만 그 무언가가 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존재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그 공의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 타인, 어떤 자동차, 모든 만물이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도 실제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공처럼 느끼지 않잖아요. 만지면 느껴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전자기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햇빛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면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그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햇빛이 이 전자기력을 뚫지 못해서 그것이 반사돼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만약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 피부는 다 뚫고 들어가서 뼈만 찍히잖아요. 그리고 감마선 같은 거는 우리의 몸을 다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비어 있는데 그 전자기력,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 빛이 거기를 투과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는 공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존재는 실제로 공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돈이든 집이든 뭐 명품이든 음식이든 모두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 것 뿐이지, 물질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공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 의미는 고유한 실체가 없다. 맨 처음에 아마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항상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고정된 경계나 틀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동차는 크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옳다 그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동차는 크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핸드폰은 큰가요? 아니면 노트북은 큰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크다 작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교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핸드폰과 비교했을 때 크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크다고. 그런데 핸드폰은 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정해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어떠한 고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크기로. 그것이 크다 작다라고 우리는 그거를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대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걸 봤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좀 확장을 해보면, 가난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특정 기준이 있어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뭐 누군가. 그런데 만약 북한 주민이나 뭐 정말 가난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죠. 아니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가난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 실체가 본래는 없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크다라는 실체가 없고 작다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불행하다도 똑같죠. 내가 불행을 느끼고 있고, 근데 만일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정말 뭐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은 나라, 그런 어떤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면 내 불행은 반대로 전혀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맨 정말 최악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자체도 그것이 불행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단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죠. 뭐 힘든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나 이 모든 것들도 그런 고유의 실체가 없어요. 단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과거의 기억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사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진짜 불행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과 기억과 비교를 통해서 내 스스로 그냥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진 불행한 상태, 가난한 상태, 힘든 상태, 큰 상태, 작은 상태, 이
고유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리고 이 공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힘들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갑자기 그게 바뀌어 버려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온전함이 다가와요. 우리는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랑 비교를 하거나 주변 환경 혹은 타인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나의 지금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힘든 상황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공의 개념을 깨닫고 나면 그게 다 날아가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도 아니고 부자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도 금방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온전함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경험이나 이런 이념, 철학, 기억 이런 것들을 정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기반으로 내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어떠한 상태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변하실 거예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날은 조금 힘들었다가 어떤 날은 많이 힘들었다가 계속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딱 가난하다, 힘들다 이런 실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리고 비교 없이 순수한 상태로 내가 만일 살아간다면 그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그것이 빚이 있든 돈이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공의 개념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든 나는 온전할 수 있어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공의 개념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풍요롭다 가난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았다 무지하다 심지어 자유롭다 억압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특정 기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는 것 뿐이지 고유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유롭다라는 이 개념조차도 알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건 이런 거야라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자각이 있어요. 혹은 과거에 힘들었는데 과거에 자유롭지 억압받고 살았는데 그 억압이 풀리고 나니까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이 존재해야만 이 자유롭다조차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비교에 의해서 그런 지금의 상태를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 보면 자유롭다라는 것조차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이에요. 원래 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공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의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도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원자는 보존된다고
그 강의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는 계속 보존이 된대요. 그래서 원자의 이동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이 죽고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모든 물질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찰흙 한 덩어리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찰흙 한 덩어리를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동그라미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합치면 다시 또 하나가 되고 어떤 모양을 다시 만들더라도 그 진흙 자체는 양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양을 이렇게 따져 보면 변화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양으로 따지면. 그래서 공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확장이 되냐면 인간의 모든 기억과 정보는 우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우니필이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 이 내면 아이에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영원해요, 그거는. 그리고 이 정신, 어떤 기억,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주에 저장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카르마라고 이제 불려져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이제 분해되죠. 다 원소로 이루어졌으니까 분해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뭐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 원소가 뭐 어떻게 뭐 식물의 뭐 뿌리를 타고 가서 식물의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 원소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 자체도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본래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이성적 이 생각으로 죽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정보는 우주에 저장이 되어 있고 내 육체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돌고 돌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깊게 이해를 하면 죽음조차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생명이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우주와 하나임을 자각하게 되면, 우주는 영원하니까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우주 안에 있고, 내가 우주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정보는 우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의 이 육신은 원소로 되어서 우주에 계속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나는 죽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돼서 나의 정보가 또 카르마에 의해서 윤회가 되더라도 다시 또 태어나는 것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우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재탄생되고 또 우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체가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공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 사고 나는 거, 어떤 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우주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주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보여지는 거, 나에게 주어지는 거에 그냥 그걸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감정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펼쳐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 생이 끝날 수 있겠죠. 이 인간의 삶이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병이나 그리고 어떠한 죽음까지 다 내가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더 온전하게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사실 병도 더 안 걸리게 되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육체도 당연히 온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육체도 건강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이런 사고나 이런 걸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피해 그런 사고 같은 거 이제 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나의 관점에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우주 전체로 보면 이동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내 몸도 그렇고 어떤 타인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원소로 존재를 해서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만일 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만약 지구의 어떤 자원을 사용했다면 그 자원이 걸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만일 만일 했을 때 누군가 이득을 내면 누군가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주택 매매도 똑같고요.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군 손해 나는 거고. 만일 돈을 많이 찍어내서 모든 사람이 나눠 가졌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가치만큼은 분명히 또 내려가게 되죠. 돈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플러스가 되고 누군가가 마이너스 되는 걸 합치면 사실 공이 됩니다. 그냥 누군가로 많이 가 있는 것 뿐이에요. 우주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이동을 하든, 우리가 삶이 끝나서 육체가 다른 모습을 이동을 하든,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동을 하든, 결국은 그냥 이동되는 것 뿐이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만 그래요. 물질만. 물질의 개념에서만. 정신의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제도,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창조된 거잖아요. 이거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그런 관념이 늘어나고 그런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달라요. 영감으로 받아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계속 정신적인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물질은 그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정신을 추구를 해서 더 늘려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더 이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더 풍요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물질로 풍요를 얻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동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주적으로 봤어도 그냥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정신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가치 혹은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해 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많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서 느끼는 그 풍요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관점이에요. 더 내면 깊이 느껴지는 풍요가 있어요. 이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영감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내 내면에 가득 차는 그런 풍요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정신이 깨어나서 영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정신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풍요를 느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자각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만을 잠시 활용하려고 아마 그렇게 삶이 바뀌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 활용하려고만 그래요.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는 균형을 맞추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는 균형을 맞추는 존재거든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일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많이 얻었다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초과해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입게 돼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손해로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부족한 마음이 들면은 불행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균형을 맞춰지게 될 겁니다. 우주는 분명히 균형을 맞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관점에 반드시 우주는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나를 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피해 주고 그리고 혹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이익까지도 내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의 것만을 챙기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쌓이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 다른 부분으로 나에게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 더 욕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다 어차피 우주에 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업보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다 표출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미는 차별과 분별로 인식된 대상은 관념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치나 감정이 부여된 어떤 대상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타인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나 감정을 부여를 했다면 그것은 인식 주관인 그 나죠. 나 자신이 조작한 허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별에 의한 주관은 드러난 그 대상은 허구라는 의미를 이제 가진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타인하고 연예인이도 좋아요. 누구든지 간에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정치인도 있고 정부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이렇게 보시면 종교든 그런 어떤 특정한 정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중간 정도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게 내 주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별과 분별로서 인식을 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내가 차별을 하고 내가 분별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추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잘하는 정부일까요? 못하는 정부일까요? 이 정해진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다 각자의 마음에 의해서 다 판단할 뿐이라는 거예요. 정부는 잘하고 있는 실체가 없어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라고 느끼겠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은 정말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개념은 잘하는 정부라 그러면 정말 잘하는 정부여야 돼요. 그러면 잘하는 정부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잘하는 정부니까. 근데 나한테는 잘하는 정부지만 누구한테는 비난받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잘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그래요. 어떤 연예인을 누가 좋아한다면 누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단도 종교도 그렇죠.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있고 싫어요도 있어요. 이 영상에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분 싫어요 하신 분 그분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하고는 그 실체가 있냐라는 거죠. 이 영상이 좋은가 나쁜가의 실체가 과연 있을까요? 그냥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이 영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억에 의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 놓고 세상이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정말 충돌되는 글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등등등 많죠. 이 영상에도 그렇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나라는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연 그럴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기회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라고. 객관적인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주관적인 것 뿐이에요. 다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경험과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딱 정해진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개념을 느끼시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받아들여서 정화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떠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과연 진실일까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생각과 판단은 과연 진실일까? 그것이 과연 실체일까? 예, 실체라는 건 없어요. 다
내가 다 그렇게 창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실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만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정화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세상이 나쁘다라고 느끼면 내가 이 세상을 나쁘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을 정화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류의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만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해서 나의 어떤 철학과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창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내가 창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정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한 정화가 돼야만 공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정해진 실체가 없다라는 것, 모두 내 기억을 기반으로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앞서 말씀드린 건데, 악연을 만나든 아니면 이 세상이 힘들든 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외부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를 바꾸고 싶으면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타인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의 정보를 정화를 하면 나랑 관련된 타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의미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몇 월 며칠에서 공과 같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 쓰는 보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몇 월 며칠 할 때 이 0월 0일일 때 이 공이죠. 1월도 될 수 있고 2월도 될 수 있고 3월도 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은 딱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는 만일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미니즘에 내가 그것을 따른다면 공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페미니즘을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페미니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주의도 똑같고 뭐 모든 철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것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걸 접했으면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수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화를 하고 그거에 맞는 그냥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 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공인데 공에서 진리가 나오는데 공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억, 정보, 이념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이념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념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기 유교의 가르침 중에 군자불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우리는 보통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릇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상태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그릇이면 네모난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면 작은 그릇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처럼 만 1월 4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냥 몇 월 며칠, 그러니까 0월 0일의 상태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1월 4일도 되고 어떨 때는 1월 5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공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군자불교도 같은 의미예요. 그릇의 형태로 살아가는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땐 이럴 때 이렇게도 되고 어떨 땐 이렇게도 되고 어떨 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어느 특정 종교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져 있게 되면 나는 어떤 그릇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더 반대쪽의 의미나 더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관점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노자에도 똑같이 나와요. 노자에 보면 돈은 손대지 않는 통나무와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첫 구절에 보면 돈은 이름이 없는 영원한 것 혹은 이제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 이름으로 지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돈은 작더라도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통나무가 이 통나무는 그냥 본질이고 이걸 깎아서 수저도 만들 수 있고 젓가락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만들기 그 전 상태 그 상태로 그 상태가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공을 의미하는 거니까 군자 불기랑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이념의 상태로 있게 되면 공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이유는 창조는 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자 불교에서 나왔던 그 그릇은 개별적 진리의 상태예요. 개별적 진리는 뭐 여러 가지 이념들, 민주주의든 페미니즘이든 뭐 어떤 뭐 공산주의든 뭐든 다 개별적 진리예요. 좋은 명언이든 어떤 경전에 나온 좋은 구절이든 어떤 논리든 다 그런 개별적 진리의 상태예요. 물론 그 개별적 진리를 활용하고 순간 활용하고 판단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늘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다시 공의 상태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통나무의 상태, 몇 월 며칠 할 때 0월 0일 그 공의 상태, 그 상태로 내가 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또 개별적 진리가 올라오면 그걸 실천했다가 다시 공의 상태, 다시 개별적 진리가 올라오면 다시 공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 진리의 상태를 어떤 진리의 상태로 살다가 다시 공의 상태.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그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의 상태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의 상태예요. 정화를 하시면 공의 상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숟가락도 될 수 있고 젓가락도 될 수 있고 모든 걸 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는 다 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때로는 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차가운 사람으로도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도 살아가다가 때로는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의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때로는 좀 바보같이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태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와 그런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상태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풍요롭게 느껴지고 평화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행복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니까요. 인간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공의 상태로 살다가 공에서 나온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또 그 개별적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공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계속 영감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아닌 상태, 통나무의 상태로 우리는 그 공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늘 정화를 통해서 공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할 때, 그렇게 추구를 할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의 이제 일곱 번째 의미는 이제 잇따라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 이렇게 이제 끊어진 상태를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뇌와 분별이 이제 소멸된 상태인데 이거는 뭐 명상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요가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정화를 할 때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아마 이런 내가 이걸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상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공의 상태예요. 그냥 내가 뭘 보고 있어도 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머릿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순간이긴 하지만 그 순간의 상태를 잘 느껴보시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정화를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개별적 진리도 분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어떤 개별적 진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그거를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분별의 상태거든요. 공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상태가 보통은 우리가 공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분별하지 않는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정말 그런 상태가 공의 상태는 맞지만 그런 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림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음에서는 일차적인 감정이나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걸로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든 감정이든 판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른단 말이죠. 감정이 떠오르고 생각이, 기억이 떠올라요. 그 기억이 처음으로 딱 떠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연습을 하시면 이게 공의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공의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잘 알아차리기 더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는 명상을 깊게 한다고 내가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영감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내면에서 올려주는 메시지를 읽어낼 때 더 빨리 깨닫기 때문에 내면에서 올려주는 이런 감정이나 기억들이 일차적으로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려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상태, 그 분별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저는 제로의 상태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억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려주는 무언가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올려주는 무언가가 또 있겠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우주와 뭐 시공을 초월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시면 희열도 느끼고 좋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읽어드린 것처럼 잇따라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이 끊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번뇌와 분별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이나 올라오는 것들에 내가 얽매이지만 않으면 나는 번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2차적인 마음만 주지 않으면 나는 그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가만히 있고 마음에서 올려주는 것을 올려주는데, 그걸 그냥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나는 번뇌를 느끼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추가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섞이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수많은 어떤 번뇌의 그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나는 언제든지 온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수많은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메시지를 계속 읽어내고 내면 아이와 소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공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 분별하지 않는 상태, 내면에선 떠올려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상태가 공의 상태다, 제로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과 판단, 개별적 진리는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용을 하면서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사용하고 돌아가고 사용하고 돌아가는 걸 반복하는 거지, 계속 어떠한 제로의 상태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나 자신도 공이고, 타인도 공이고, 만물, 우주가 공이에요. 맨 처음 말씀드렸죠.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호흡노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보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그냥 정보지, 우리가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는 바뀌거든요.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이 PPT 화면에 이 정보를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글자도 삭제할 수 있어요. 정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내면의 정보도 똑같아요. 우주의 모든 정보는 내면의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도 내면에 존재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뭐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힘들다라는 정보가 있죠. 어떤 문제 어떤 문제를 겪든 어떤 고난을 겪든 그건 다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의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정보를 정화를 통해서 바꾸면 외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바꾸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나의 내면을 계속 바꾸다 보면 내 내면에 있는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 오류의 기억과 정보를 바꾸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정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정보를 정화로서 이렇게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얼마든지 바꿔서 타인과의 관계,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관계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에서도 그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모든 건 내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세상의 이 외부에는 그냥 정보일 뿐이지,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바뀌면 외부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정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 내면이 바뀌고 나서 외부가 정말 바뀌는구나. 상대방이 바뀌는구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루아침에 힘들지 않은 거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쁜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 아니구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화를 하다 보면 그 어느 시점을 딱 넘는 순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게 되면 계속 정화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점점점 온전함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그리고 정보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보는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호호포노포노에서도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내 내면의 정보를 정화하기만 하면 외부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의미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통나무 이야기도 들었고 군자불기라고 해서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월 며칠 할 때 그 몇 월 며칠 할 때 그 공의 의미도 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학벌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학벌이 안 좋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학벌이 안 좋다라는 기억에 내가 얽매여 있는 상태죠. 그 반복되는 문제,
기억의 재생이 되는 상태죠. 그러면 내가 만약 그 기억을 정화를 해서 딜리트를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학벌이 안 좋지만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스스로가 나를 낮추거나 혹은 가두는 거죠. 생각으로 가두는 거죠. 내 스스로를. 음, 내 관념이죠. 학벌이 안 좋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 내가 경력이 단절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에요. 반복되는 문제고 기억의 재생인 거죠. 그거는 공의 상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 기억이 재생되는 상태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학벌이 아무리 안 좋아도 대기업 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힘든 것 뿐이죠. 논리상으로 보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의 상태라는 것은 내가 그런 모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기억을 스스로가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공의 상태로 바꿔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기억의 재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공을 결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런 거예요. 공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딱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이 보여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각으로는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내 스펙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공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자신감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가 이제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를 내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이제 내면에서 올려주는 뜻이 있죠.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자신감으로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냥 정화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1강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돼요. 때로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마디만 하셔도 되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면 그것도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점이 생길 때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내 오류의 기억들이
제거가 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나의 감옥, 생각의 감옥이죠. 판단의 감옥.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내면이 점점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공으로 돌아가게 되면 머리가 이제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내면에서 떠올려주는 순간순간에 올려주는 그런 수많은 감정, 느낌, 기억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조하고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생겼을 때 내면에서 올려주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스스로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내면에게 질문을 하고, 혹은 그냥 모든 걸 내맡기면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내면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면은 늘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늘 말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내가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가지고 내가 그 공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가 오게 되고 당연히 오게 되고요. 그렇게 공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강에서는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또 다른 나죠. 나 자신이에요. 표면 의식,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표면 의식 말고 우리 내면에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 내면 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재 의식이라고 부르고 호흡노포노에서는 운이입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면 아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소통해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게 명료하진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